내가 인위적으로 나를 바꾸지 않아도 우리들이 행복해질 수 있고 좋은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거. 오늘 주제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데 사람이 바뀔 수 있는가? 성격은 변할까? 나는 왜 맨날 이 모양이지? 왜 나는 결심해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되는 일도 없고 변하려고 하는 의지도 없는 것 같은데 사람은 바뀔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할 챗 GPT, 이제부터 마음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할 거야. 너의 역할은 심리학자이면서 카운슬러의 역할을 해주면 돼. 그리고 유용한 정보도 주면 좋을 것 같고,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정보도 줘.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고민을 하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서 공감도 해주면 좋겠어. 답변이 오고 있네요. 네, 당신의 마음과 고민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가장 적절하고 유용한 방식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고민이든 편안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 여기서 당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함께 해결책을 찾아 나가고자 합니다. 오늘 고민은 사람은 바뀔 수 있을까? 한국 속담에 검은 털난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고 하는 말이 있어. 사람은 정말 달라지지 않는 거야? 사람이 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실제로 매우 깊고 복잡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내 고민을 이해하며 이 주제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사람은 분명히 변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경험, 교육, 노력, 그리고 자기 반성을 통해 자신의 생각, 감정, 행동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인지행동 치료, 긍정심리학, 그리고 다양한 자기개발 방법론을 통해 뒷받침합니다. 이런 사람이 환경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네요. 두 번째는 변화는 개인의 동기, 상황, 그리고 지원 시스템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행동이나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 깊은 동기를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며, 이는 변화 과정을 더욱 가능하게 합니다. 개인의 변화의 동기가 중요하다고. 세 번째는 검은 털랑 짐승을 거두는 게 아니다와 같은 속담은 사람들이 고정된 성향이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관념을 반영할 수 있지만, 이는 모든 상황이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절대적인 진리는 아닙니다. 사람들은 고유한 배경, 성격, 그리고 경험을 가지고 있고, 이는 모두 변화의 잠재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변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인내와 이해를 갖는 것입니다. 자신이나 타인의 변화를 기대할 때 그 과정이 쉽지 않을 수 있고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화는 종종 점진적이며 때로는 두 걸음 나아가고 한 걸음 물러서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어떤 환경적인 요인들, 경험이나 교육이나 노력을 통해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개인적인 변화에 대한 동기가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은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고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부분이라는 거. 인내와 이해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니까 이렇게 인내와 이해를 통해서 그 변화될 수 있는 공간과 기회를 주는 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네요. 그럼 사람들은 왜 서로에게 사람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왜 우리는 사람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사람들이 서로에게 사람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과거의 경험. 사람들은 자신의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판단합니다. 그쵸? 이렇게 그리고 가까운 사람의 어떤 배신이나 어떤 갈등으로 인해서 실망을 했을 때 그 경험들이 나의 경험으로 쌓여서 사람은 이렇게 변하지 않는구나 라는 어떤 실망감을 로 표현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변화의 어려움 인식. 사람이 변화하기에는 매우 어렵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습관, 성격, 태도 등은 깊이 뿌리 박힌 것들이며 이를 바꾸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시간, 때로는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간 본성에 대한 관점.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본성이나 성격이 타고난 것이라고 믿으며
이는 일생 동안 크게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변할 수 없다는 신념이 자연스럽게 따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보호 메커니즘. 때로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생각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메커니즘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실망하거나 상처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낙관적으로 변화를 기대하기보다는 보수적인 접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달라져서 나와 갈등이 있는 사람이 생각이 달라져서 나와 다시 친밀해질 수 있다는 그런 기대를 품으면 만약에 달라지지 않았을 때 그 받는 상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는 거죠. 사회적, 문화적 영향, 사회적이나 문화적 배경에 따라 사람들의 성격이나 행동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정관념은 개인이나 집단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격이 사람의 중요한 특성이잖아. 이 성격이 변화할 수 있는 거야? 이 성격이 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심리학에서 오랫동안 연구해온 주제 중의 하나입니다. 현재의 연구와 이론은 성격이 일정 부분 유동적이며 생애를 통해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지지합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이 있습니다. 성격의 유연성. 성격은 완전히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생애 동안 다양한 경험과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유연한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거나 중요한 생애 사건을 경험함으로써 성격의 변화를 겪을 수 있습니다. 의식적인 노력과 자기계발, 그리고 연령과 성격 변화. 연령에 따라서 성숙해지고 과거에 혈기왕성하던 그런 특성들이 좀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심리학적인 개입을 통해서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인지행동 치료를 많이 언급을 하네요. 그러나 성격 변화는 복잡하며 개인의 의지뿐만이 아니라 외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또한 성격의 핵심 구성 요소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경향이 있으며 근본적인 변화는 시간이 걸리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종합적으로 성격은 변할 수 있지만 그 과정은 개인의 상황, 자원, 동기, 그리고 변화를 지원하는 환경에 크게 의존합니다. 변화는 가능하지만 자기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인내심과 지지가 중요합니다. 챗 GPT는 성격의 유연성과 의식적인 노력과 자기 개발을 통해서, 그리고 연령에 따라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그리고 여러 가지 심리적인 개입을 통해서 변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성격이 대체 어떤 것이고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좀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자, 성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심리학회에서 성격에 대해서 정의한 것을 한번 가져왔습니다. 성격이라는 것은 한 개인의 전반적인 독특한 특성들을 나타내는데, 이러한 특성들은 내가 타고 태어나는 거, 그리고 체질적이고 기질적인 거, 그리고 신체적인 성숙을 통해서 변화되는 거, 그 다음에 조기 훈련, 그러니까 경험들이죠. 과거에 내가 받았던 교육이나 내가 만났던 사람들, 내가 소속되었던 집단들에서 이런 문화적인 영향을 통해서 나의 성격이 형성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이론들이 성격의 구조와 발달을 다른 방식으로 설명은 하지만 모두 중요하게는 성격이 행동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데 동의합니다. 외향적인 사람들은 사람들과 만나기를 좋아하고 자기 감정을 적극적으로 잘 표현하고 다른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성격이라는 것은 다양한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여러 환경적인 요소들이나 내가 타고 태어나는 유전적이고 기질적인 그런 요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형성이 되는데, 그런 성향들은 나의 행동을 통해서 관찰이 가능하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구성이라는 게 좀 눈에 띄는 부분인 것 같아요. 지속적인 구성이다. 이거는 내가 타고 태어나는 유전적인 거, 체질적인 거, 그리고 신체적인 거, 그리고 조기 훈련이라는 것은 조기 경험이죠. 내가 타고 태어나서 처음 이렇게 소속되어 가는 가족과의 관계들이나 나의 초기 학령기 때의 관계들을 통해서 많은 성격적인 부분들이 생애 초기에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형성된 성격은 지속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지속적이라는 것은 잘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격을 정의를 내릴 때 이 지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의 특성이나 아니면 나이가 들면서 외모도 변하고, 그리고 어떤 직접 능력도 변하고, 그리고 내가 잘하는 것도 좀 더 훈련을 하면서 좀 나아지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은, 좀 변화되는 속성들은 성격이라고 보지 않고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들 중에서 한번 형성이 되면 계속 지속적으로 변화되지 않고 영향을 주는 특성들을 모아서 정리해 놓은 것이 성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격이라고 하면 잘 변화되지 않는 게 특성이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타고 태어난 여러 가지 특성들 중에서 잘 변하지 않고 생애 전반적으로 안정되게 유지되는 그런 특성을 정의 내린 게 성격이다. 그러니까 성격이라는 개념 자체에 변하지 않는다는 속성이 들어있다는 거죠. 타고 태어날 때부터 좀 이런 민감성이 좀 높은 사람이 있고 좀 민감성이 둔감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간지럼을 쉽게 잘 타는 사람이 있어. 근데 반대로 간지럼에 무덤덤한 사람도 있어요. 거의 보통은 중간 수준으로 어느 정도 간지럼은 타는 그런 사람들이 많겠지만, 개 중에는 간지럼을 굉장히 극도로 많이 타는 사람들도 있고, 개 중에는 간지럼을 거의 안 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간지럼이라는 게 내가 타고 태어나는 그런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는 아니고, 대부분은 내가 타고 태어나는 기질적인 특성에 가깝다는 거죠. 심리학에서 가장 신뢰를 받는 빅5에서는 5가지 차원으로 분류를 하는데, 개방성, 성실성, 외향성, 우호성, 신경성은 대부분 기질적인 특성이 많이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는 속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성격이라는 게 개념 정의를 할 때부터 사람이 가진 여러 가지 특성들 중에서 잘 변하지 않고 한번 결정이 되면 잘 바뀌지 않는 것들을 성격이라는 것으로 개념을 정의했기 때문에 성격은 잘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맞는, 바뀌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진짜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가 만든 건데, 그러면 정말 한번 배신을 했던 친구는 믿을 수 없고, 그리고 한번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교화될 수 없고, 그리고 사람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어야 될까? 그것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유명한 괴물의 심연이라는 책을 쓴 뇌신경 과학자인 제임스 펠런인데, 사이코패스를 연구하는 사이코패스 뇌과학자라는 그런 별칭으로도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이분은 뇌신경 과학자인데 사이코패스를 주로 연구하는 뇌과학자인 거죠. 그 사이코패스들을 모아놓고 일반인과 뇌를 촬영을 해서 어떤 부분이 다른지를 비교하는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었어요. 자기 본인의 뇌도 촬영을 한 거죠. 자기 이름도 지우고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섞어서 그 범죄자와 일반인들을 섞어가지고 그 비교하는 연구를 수행을 한 거죠. 근데 자기의 뇌를 촬영한 그런 영상이 범죄자들, 그러니까 사이코패스에 가까운 뇌의 모양을 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사이코패스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기의 어떤 성격들도 한번 돌아보고 조상들의 과거를 돌아보니까 그 중에는 뭐 살인자도 있었고 굉장히 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도 다른 사람에게 좀 신뢰가 되는 그런 행동도 하는 것처럼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도 좀 발견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본인이 사이코패스들의 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능이 높은 범죄자이냐? 그렇지는 않죠. 제임스 펠런, 이 뇌신경과학자는 괴물의 심연을 통해서 그 사이코패스들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을 하고, 그리고 그 연구 결과를 괴물의 심연이나 이런 연구 성과물로 발표함으로써 인류에 공헌을 한 뇌과학자입니다. 그리고 행복한 가정에서 성장을 했고 지금 자녀를 둔 가장이라는 거죠. 그리고 친구들과 그 동료들과도 우호적인 관계를 잘 맺고 있고 자기의 분야에서도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신경과학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인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사이코패스적인 그런 뇌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는 그런 특성들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고 그거를 괴물의 심연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펠런이라는 사람이 했던 이야기들 중에서 좀 인상 깊었던 거를 살펴보면, 당신이 나를 다시 만나는데 동의한다면 우리는 마침 내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나한테서 당신의 심기를 거스르는 것들이 당신 눈에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나는 이따금 거짓말을 하다 걸리거나 때때로 당신이 초대한 행사에 나타나지 않아서 당신을 실망하게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의 가벼운 자기도취증과 주기적으로 발병하는 이기주의에도 우리는 함께 즐겁게 지낼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나도 원래는 보통 남자이기 때문입니다. 그쵸? 보통 가정의 아버지 한 사람으로서 나도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하는 행동은 좀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리고 그 사람의 감정을 같이 공유하고 느끼고 하는 그런 특성은 낮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범죄자가 됐느냐는 아닌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사이코패스들이 가지는 기질적인 특성들을 본인의 입으로 자기의 경험들을 공유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사이코패스들이 가진 기질적인 특성들이나 심리적인 부분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공헌을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것처럼 굉장히 좀 훌륭한 그런 업적을 이룬 분인 거죠.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사람은 바뀔 수 있나요? 그리고 나 자신도 바뀔 수 있나요? 나 이렇게 결심해도 잘 바뀌지 않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노력해도 달라지지 않고, 그리고 한번 계획 세우면 3일이 지나면 없었던 일처럼 잊어버리고, 매일 운동한다고 했는데 운동도 하지 않고, 그렇게 게으르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변화시키고 싶은데 잘 변화되지 않는, 그리고 불같이 화를 내는 사람들은 올해부터는 화를 내지 않고 사람들과 잘 지내야지 라고 결심은 하지만 불같이 화를 내는 그런 상황들이 반복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경험들이 차곡차곡 쌓이다 보니까 사람들은 바뀌지 않아. 그 사람은 언제나 그럴 거야.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언제든지 나를 배신할 거라는 그런 생각,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거죠. 이런 불안함 속에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계획을 세웠을 때 계획을 잘 끝까지 이행을 하면 자긍심으로 바뀔 수 있는데, 근데 이게 계획을 세웠는데 그게 실패하거나 내가 중간에 포기를 한다면 굉장히 자긍심에 상처를 입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난 달라지지 않아, 그렇게 자포자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마음을 대변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람은 바뀌나요? 나도 바뀔 수 있나요? 이런 질문들을 좀 바꿔보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다음과 같이 바꿔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도 행복할 수 있나요? 나도 행복하게 그리고 잘 살아갈 수 있나요? 그리고 내가 갈등이 있는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으로 좀 바꿔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바뀌나요? 그리고 성격은 바뀌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사실은 좀 고정적인 그런 성격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바뀌지 않고 어려운 부분을 계속 애써서 바꾸려고 시도하는 것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바뀌나요? 나도 바뀔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빅5 중에서 신경성 수준이 높은데 낮출 수 있나요? 아니면 개방성 수준이 낮은데 높일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보다는 내가 신경성 수준이 좀 높은데 개방성 수준이 좀 낮은데 나도 행복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나요? 그리고 나는 우월성 수준이 좀 낮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외향성 수준이 낮은데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나요?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과 계속 갈등을 경험하는데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인 것 같아요.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그런 신념들 속에는 이런 질문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임스 펠런의 사례처럼 우리는 이런 부분을 한번 인정을 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의 성격적인 특성,
우선 이해를 하는 거죠. 내가 신경성 수준이 높은지 혹은 우호성 수준이 높은지 낮은지를 우선 나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경성 수준이 높은 사람도 있고 또는 낮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낮으면 좀 무덤덤한 사람이겠지만 좀 신경성 수준이 높으면 그런 압박스러운 상황에서 좀 불안함을 많이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기질적인 특성이기 때문에 뭐 약을 먹는다든지 여러 가지 뭐 심리적인 치료를 통해서 변화를 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할 수는 있지만, 근데 그것보다는 이런 민감한 수준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내가 시험에는 많이 압박을 받고 불안하고 굉장히 좀 덜덜 떨리는 특성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리고 우월성 수준이 낮으면 다른 사람과 친목을 도모하면서 같이 함께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이기고 그리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특성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냥 내가 불안한 채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그냥 방치하자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그냥 방치하는 것은 너무 괴로운 삶을 살 테니까, 내가 신경성 수준이 높다면 시험을 보러 가거나 아니면 중요한 면접 자리가 있을 때 이렇게 약물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마음 챙김 명상이나 그런 여러 심리치료 기법을 활용을 해서 내가 시험을 볼 때 이 정도로 흥분을 하고 너무 불안하니까 조기에 이걸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미리 준비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우호성 수준이 낮아. 그래서 되게 경쟁적이고 다른 사람들과 갈등 상황이 많이 생기게 돼요. 하지만 그렇게 내가 우호성 수준이 높기 때문에 유리한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과 경쟁해야 되는 자리에서 뭔가 실력을 발휘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경쟁적인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가 실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평소에도 많이 노력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이 성향을 잘 받아줄 수 있는 환경을 찾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뭐 직업을 선택을 할 때도 우호성 수준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돕고 케어하고 하는 거는 우호성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찾아가면 더 기질적이고 특성에 잘 맞을 수도 있고, 그 반대로 우호성이 낮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자기 능력을 보이는 게 더 중요한 자리에 더 지원을 해서 그곳에서 일하는 게 자기한테도 잘 맞을 거잖아요. 그런 나의 이해가 우선이 됐을 때 나의 그 환경을 변화시킬 뿐만이 아니고 나의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나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자신의 성격적인 특성, 기질적인 특성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굳이 바꾸진 않아도 다른 환경에 생존을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자신의 특성에 맞는 사람을 사귀면 되고, 나의 특성에 맞는 사람들, 그렇게 함으로써 갈등을 우리가 줄여나갈 수 있다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을 잘 이해하고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조직이나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성격을 잘 이해하면 내가 인위적으로 나를 바꾸지 않아도,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바꾸지 않아도 우리들이 행복해질 수 있고 좋은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앞으로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 건강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